어린이날 연휴 제주 산지에는 10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소형 태풍급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빗길 교통사고와 낙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을 하루 앞두고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막판 협의 중인데 한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오염수 방류 조사단 구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한일 회담 규탄 시위와 환영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이상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수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감한 금융, 수사 정보를 흘린 건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코인을 사라 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곧 위기 단계를 한 단계 낮출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연휴 동안 궂은 날씨가 야속했지만 이제 전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2만 명의 발이 묶였던 제주공항도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나흘 동안 제주 산지에는 1000mm, 전남에는 300mm가 넘는 소형 태풍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까지 몰아치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은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한 대가 멈춰선 화물차 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갓길에 서 있던 4.5톤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고 승객 9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주차된 차입니다. 빗길이 미끄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돌덩이들이 도로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폭우에 비탈길이 무너지면서 토사와 바위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사흘 동안 강풍과 함께 120mm 넘는 비가 내린 부산에서는 낙석 등 7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북 문경에서는 하천에서 낚시하던 40대가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산지에 1000mm의 비가 쏟아진 제주에서는 단호박과 옥수수 등 밭작물 5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호남 지방에서도 모내기를 마친 벼가 침수되는 등 700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는 건데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등 2만 명의 발이 묶였던 제주공항은 오늘 하루 500여 편의 항공기가 오가며 정상화됐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란 5월에 어제와 오늘처럼 많은 비가 내린 건 극히 이례적으로 제주 서귀포에는 기상관측 이래 하루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큰 일교차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바람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등이 바람에 나부끼고 우산에 우비까지 껴입은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청계천의 경우 어제 오후 4시부터 모든 산책로가 이렇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는 장마를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한라산에는 어제와 오늘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서귀포는 지난 4일 일강수량이 287.8mm를 기록해 1961년 기상관측 이래 5월 최다 일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인 이번 비는 서해쪽 저기압에 일본 동쪽 해상의 고기압이 버티면서 수증기를 가득 품은 남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쳤지만 강원 중남부와 충북 지역, 경상권 등에는 오늘 밤늦게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7에서 14도를 기록하는 등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에선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상권 일부 지역은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답방 형식인데 무엇보다 두 나라 사이 셔틀 외교가 재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회담의 내용을 두고 양국은 오늘까지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입국하는 기시다 총리는 바로 현충원으로 이동해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에 헌화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일본 총리의 현충원 참배는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입니다. 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일본 현지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가 조기 방한을 주장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한일 관계 개선 결단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3월 회담에서 논의했던 첨단 산업 부문, 북핵에 맞선 안보 협력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제를 둘러싼 양국 간 막판 협의도 진행 중인데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한일 양국 연구진이 별도로 현장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내일 저녁 양국 정상부부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친교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 홈파티 형식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요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내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수아 기자, 집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청계천 광장에는 조금 전인 6시 30분부터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약 100여 명 정도인데요. 앞서 오후 5시 서울 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엔 1000여 명이 참석해 현재 숭례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한일 회담을 굴욕 회담이라며 비판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방안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보수 성향 단체들도 광화문과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맞대응 집회를 열고 한미일 동맹 강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는 정상회담 당일인 내일도 열립니다. 보수 진보 단체 모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전쟁 기념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A등급 경호 대상으로 지정해 경호를 강화하고 방한 기간 서울과 경기 관할 지역에 경비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TV조선 윤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코인 보유 논란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두 번째 입장글을 통해 자신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수사 등의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해왔죠. 맥이 다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근거 없는 국가기관 폄훼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 논란에 대한 공방은 신유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60억 코인 보유 의혹에 대해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 생각된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냐며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다 걸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판단한다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지만 출처불분명의 자금으로 투자했는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명 없이 전부 다 확인해보자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며 아무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김 의원이 자신을 언급한 것을 물타기라고 주장하며 다급해서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처럼 김남국 의원은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 수 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초 시가로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김 의원이 무슨 돈으로 샀고 현재 처분 상황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주식을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했는데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의문점을 짚어봤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제 입장문에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 4천만 원어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 4,769만 원에서 11억 1,581만 원으로 9억 6천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처분된 주식 금액이 예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건데 김 의원 설명대로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이 늘어난 배경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입장문에서는 거래 내역과 수익 창출 방법,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를 전부 캡처해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문제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정확한 자금 출처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직자가 가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자금 출처와 코인 처분 자금의 행방 등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거액의 코인이 매도되었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지긋한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와 한결 가벼워졌지만 2년 안에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로 2020년 1월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The emergency committee met for the 15th time and recommended to me that I declare an end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일반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WHO는 코로나19 사망자 수 감소와 의료 대응 역량 개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완전 종식된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며 여전히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owever, that does not mean COVID-19 is over as a global health threat. This virus is here to stay. It's still killing. 미국도 오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전염병 전문가들은 2년 이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확률이 20%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조만간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한 단계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안정세가 이어지면 7월쯤에는 코로나도 감기와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내려갈 전망인데 언제쯤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방역당국도 이르면 다음 주쯤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온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중단됩니다. 확진자 격리도 현행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고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없어집니다.
다만 입원 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재택치료 의료 상담 등은 지속됩니다. 안정세가 유지되면 7월쯤부터는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는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들어갑니다. 아주 큰 규모의 유행의 증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선 격리 의무와 병원,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한 엔데믹인 3단계는 빨라도 내년쯤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딴 실언 논란으로 윤리위 징계 가능성이 커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벌써부터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또다시 논란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지지자들이 징계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에서는 서명한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비당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원 서명을 더욱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반대하는 징계 반대 국민 모임은 지난 3일 윤리위 징계 개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며 2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당시의 취지를 살펴보면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청원 서명자의 10%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비당원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반대 여론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김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서명자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다며 단체 명칭을 국민모임이라고 해 일반 국민의 참여를 명백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명에 참여해준 당원과 일반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게시글 끝에 온라인 청원 링크를 올리며 청원 서명을 재차 독려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리위 결정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동을 이어가면 오히려 윤리위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징계가 개시된 최고위원들에 대한 윤리위 소명 절차가 모레로 예정된 가운데 쪼개기 후원 논란이 제기된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 감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첫 현역 국회의원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각각 6천만 원과 9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르면 다음 주 조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돈봉투 조성, 전달 측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감사, 박모 전 보좌관과는 캠프에서 만난 기억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의원도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검찰은 녹취록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돈봉투 수수자 일부를 특정했지만 아직 현역 의원에게 소환 통보는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레로 잡힌 강 전 감사의 2차 영장 심사는 돈봉투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1차 심사 때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거나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감사와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돈봉투 사건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강 전 감사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번엔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한 일부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회사들이 돈 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일반적인 자문이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세력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입니다. 불은 꺼져 있고 내부는 휑합니다. 주가 조작 세력 중 한 명인 프로골퍼 안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승마 리조트 회사인데 올해 1월 말쯤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비슷한 시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 회사 법률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안 씨가 운영하는 고급 골프 연습장에 자문을 맡기도 했는데 이 골프 연습장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회원권 비용을 명목으로 투자 수익금을 관리한 곳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두 회사를 자문하면서 받은 수수료는 한 달에 550만 원씩 총 6,600만 원. 박 전 특검 측 법률 대리인은 일반적인 자문일 뿐 금융, 주식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투자 사실도 별도의 금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질문은 제가 답변을 안 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박 전 특검 측은 개인적 친분 여부에 대해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연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도했는데도 음주운전 뉴스를 또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도심을 17km 넘게 질주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휘청이며 달리는 차를 본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고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왕복 8차선대로에 경찰차가 멈춰서더니 신호 대기 중인 지프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앞으로가 가로막습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혀 연행됩니다. A씨는 강변북로에서 나와 이곳에서 잡히기 전까지 술에 취한 채 최소 17km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동호대교 인근에서 휘청거리며 운전했고 이를 본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붙잡혔습니다. 앞서 1일 서울 관악구에서도 만취 상태로 서울도심 수십 킬로미터를 질주한 30대 B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홍익대 인근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집이 있는 신림동까지 20k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받은 차 번호로 소유자 주소를 파악해 B씨를 붙잡았는데 검거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주간 음주운전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까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건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다친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운전자가 도심 한복판에 달렸다는 소식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음주운전은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처벌과 방지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책 법안들은 어떤 상태인지 사회부 전정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전 기자,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달 8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대낮 음주운전차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9살 배승아 양의 비극이 대표적입니다. 운전자인 전직 공무원 66살 박모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는데요. 예. 방 씨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5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재범률이 44%일 정도로 음주 단속에 걸린 2명 중 1명은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셈입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처벌 수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데 원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먼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현행법상 짧게는 100일, 길면 5년 뒤에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음주 사망사고나 음주 뺑소니가 최장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엔 2, 3년이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정도면 면허 결격 기간이 짧은 걸까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네, 선진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미국과 독일, 호주에는 음주량과 사고 정도에 따라 평생 운전을 금지하는 영구 면허 박탈 제도가 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3년, 인명피해가 나면 10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에서도 사실 관련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2019년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오히려 무면허 운전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생계형 운전자에겐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자체를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그런 장치를 차 안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면서요? 네,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달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자는 건데 2009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고 현재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 가격이 200만 원에 달해서 장착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또 장치 부착으로 인한 낙인 찍기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등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나 인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양면이 있기 마련일 테니 무고한 시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만큼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캐릭터나 인형을 앞세운 마케팅이 요즘 한창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른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시된 거대 인형을 보기 위해 또 캐릭터 상품을 사기 위해 찾아온다는데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안에 15m 높이의 거대한 강아지 인형이 세워졌습니다. 고객들은 휴대폰을 높이 치켜들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큰 모형이 있어서 사진 찍고 놀려고 했습니다. 귀엽고 와서 놀기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직접 만든 자체 캐릭터인데 가정의 달을 맞아 대형 인형으로 제작됐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앞엔 피카츄와 파이리, 꼬부기 등 익숙한 포켓몬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인증샷을 넘어 손님의 지갑도 열게 합니다. 인기 오리 캐릭터의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울산에 사는 팬이 서울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둥이라고 이제 오리 캐릭터가 있는데 되게 귀엽고 이뻐가지고 거의 다 쓸어 왔어요. 팝업 스토어에 있는 거. 외식업계도 캐릭터 열풍입니다. 헬로키티로 유명한 산리오의 캐릭터들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득 채웠고 대형 전시로 인기를 끌었던 벨리곰 케이크도 출시됐습니다. 캐릭터가 중간에 개입을 하면 이게 이제 의인화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이 소통하거나 뭐 이러한 그런 감정을 갖기가 더 쉽죠. 인기 캐릭터를 제품에 활용해 어린이는 물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까지 함께 공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를 필두로 각종 AI 검색 기술이 생겨나면서 복잡한 문제풀이나 글쓰기까지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답변 오류, 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도 같이 따라오고 있죠. 우리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박상현 기자가 AI 시대 양날의 검에 맞췄습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인공지능 채팅 챗 GPT. AI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단 몇 초 만에 정리해 알려주는 AI 기술에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This tool is amazingly powerful. It has immense power to, I think, revolutionize many fields. 챗 GPT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중국의 바이두, 국내 네이버까지 앞다퉈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검색 엔진을 내놨습니다. 올 상반기 내로는 네이버만의 업그레이드된 검색 경험 Search GPT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선 AI가 변호사, 의사시험은 물론 와튼스쿨의 MBA까지 합격했습니다.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습득해 답변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오류는 수정하거나 편집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AI에 정보를 입력시키면 자칫 회사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자 형태로 뭔가를 입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필터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점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 대량 실직을 불러오는 시대가 올 것이란 암울한 예측도 나옵니다. I think it's easier to voice concerns if you leave the company first. And their concerns aren't as existentially serious as the idea of these things getting more intelligent than us and taking over. 선뜻 다가온 인공지능의 시대. AI계의 한 대부의 경고처럼 축복이냐 재앙이냐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왕위에 오른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현재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왕실 마차가 출발하면서 막을 올렸고 이제 찰스 3세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왕실에 대한 권위나 인기가 떨어지면서 영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고는 합니다만 70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변재은 기자입니다. 찰스 3세 국왕 부부를 태운 무게 4톤의 황금 마차가 버킹엄궁을 출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하는 2.1km 거리를 30여 분에 걸쳐 이동하는 대관식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4천여 명의 군인이 참여한 70년 만에 영국 최대 규모의 행진입니다. 찰스 3세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기 위한 인파로 거리는 가득 찼습니다. So much fun, it's brilliant, and hopefully the rain will hold off and the sun will shine on the king and we'll have an excellent day. 대관 의식은 찰스 3세가 선서와 서약을 하고 왕관을 쓰면 성직자와 왕족들이 충성 맹세를 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대관식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등 국가 원수 100여 명이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리를 지킨 가운데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29,000 officers across London involved in this particular operation, which is rather significant on us. 현재 런던 중심부 도로는 폐쇄됐고 주요 건물 옥상 곳곳엔 저격수가 배치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이 러시아 관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무슨 사연이었는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러시아 대표단의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들고 있던 국기를 빠르게 낚아채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국기를 빼앗긴 남성이 그대로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고 국기를 되찾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르 마리코프스키 의원입니다. 지난 4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흑해 경제협력기구 회담에서 벌어진 일인데 러시아 대표단의 연설을 마리코프스키 의원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방해하자 러시아 관리가 국기를 빼앗았다가 난투극이 벌어진 겁니다. 마리코프스키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기에서 손 떼라, 우크라이나에서 손 떼라, 비열한 러시아라는 글을 영상과 함께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회담장에서도 국기를 흔들며 러시아 대표단의 연설을 방해해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회담은 오는 18일 만료되는 흑해 항구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 연장 논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는 휴업 중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가 현재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주 월, 목요일 날 최고위 회의를 여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 모레까지 2번 연속 회의가 취소될 위기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행사 참석으로 시간이 겹친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최고위 시간을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취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두 최고위원이 여전히 최고위에 참석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들이 회의에서 공개 발언에 나서게 되는데 이 발언이 미칠 파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최고위를 열지 않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한 지도부 인사는요, 공무원도 기소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론이 날 때까지 직위 해제가 되는데 같은 선상에서 보면 윤리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최고위 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이틀 동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자숙 중이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최고위원회에 나오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를 강조해야 할 시점에 관심이 분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런 여론 분산이 또 반복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징계가 늦어지면 최고위 회의 취소도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징계는 언제쯤 나온다고 합니까?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시절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류여해 최고위원이 반발하자 홍 전 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한 달간 열지 않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징계 국면이 오래 지속되면 그만큼 당의 혼란도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제 복수의 윤리위 관계자는요, 월요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충분한 소명 기회는 줘야 되죠.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요? 현재로서는 두 최고위원 모두 중징계, 그러니까 당원권 1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려워지지만 최고위원직까지 내려놓는 건 아니어서요. 1년 뒤에는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아예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본인들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는 휴업 중의 느낌표는 휴업이 폐업이 되지 않아야로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에서 시작된 징계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장기간 혼란을 겪다가 결국 지도부가 전면 교체됐는데요. 이번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2명이 징계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새로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혼란만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최고위원은 물론 당 지도부 모두가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합리적인 수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부메랑된 국만대장경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이 팔반대장경 합성어가 조만대장경이었는데 이거는 김남국 의원을 여기에 빗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요, 60억 규모의 코인 보유로 논란이 되는 김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그동안 지출을 줄여 돈을 모았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거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내려갔을 때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코인으로 망했다는 건 이번에 드러난 얘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원래부터 지역구 출마 당시부터요, 민생 정치, 서민 정치를 강조해 왔는데요. 변호사 개업 당시에 월 100만 원도 벌기 힘들었던 경험이 정치로 자신을 이끌었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당선 이후에는 구두 대신 구멍난 운동화, 서류 가방 대신 책 가방을 든다며 서민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죄송해요.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5만 원 안 되죠? 이건 국회에서 5만 준 원 거고요.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이거 좀 잡아주면 좋겠네요.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메쉬. 김남국 의원이 후원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네, 김 의원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이 없다. 저렴한 모텔을 이용한다. 유세 때는 한방에서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후원을 호소했고요. 이 덕분인지 작년에 3억 3천만 원을 모금해 민주당에서 후원금 모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에 김 의원이 했던 말과 이번에 수십억 원 이 코인을 보유한 것과는
참 안 맞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반응은 둘로 갈리는데요.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성공한 투자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에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 창피스럽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정리 전에 김 의원 발언부터 같이 보시죠. 집은 막 30억,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막 가방은 막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컨셉 버려야 돼. 네, 두 번째 물음표. 부메랑된 국만 대장경의 느낌표는 컨셉은 자유, 해명은 의무로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자유고 서민의 삶을 강조한 말 자체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서민을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수십억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게 어딘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국만 대장경이란 표현도 따라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문제 없는 투자였다면 지금이라도 자금 출처와 행방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설명하는 게 공인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한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휴일 내내 우리 곁에 머물렀던 비구름이 지금은 대부분 물러난 상태인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비가 조금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제주로는 최대 20mm, 남부지방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면서 오늘 날이 다소 서늘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11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고요. 내일도 비가 예보돼 있는 남부지방은 낮에도 쌀쌀한 반면 서울은 2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해상의 물결은 높게 일겠고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오겠습니다. 어버이날인 월요일을 포함해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월 6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